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언제부턴가 세계 경제는 뭔가 항상 위기가 잠복해 있는 듯한 그런 험악한 정글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런 묘사까지 했어요. 먹구름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번개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 마치 조그만 요인만 발생이 되면 금방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조마조마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 뭐 이런 묘사 같은데 좀 과장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우리 주변에 지금 글로벌 위기 상황이랄까요? 뭔가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우리 박상기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베테랑으로 통하시더군요. 아닙니다. 그냥 구경은 많이 해왔습니다. 네. 금융계에 오래 몸담으셨고 국제금융센터 1997년도 글로벌 외환위기라고 하는 위기 겪고 난 다음에 얼리 워닝 시스템, 위기 징후가 몰려오면 빨리 뭐 하자는 국제금융센터에 또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기대를 좀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위기론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위기론 상존은 아마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리만 사태인가요?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아마 이 이후로 항상 좀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그걸 잠깐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우리 기억에는 리만 쇼크라고도 그러고 그랬죠. 통칭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시장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마켓이 붕괴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 글로벌 경제 위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경색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됐고요.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통상적인 수단으로 대응할 범위를 넘어섰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를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서브프라임발 위기도 상당히 좀 정부나 민간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월등히 일시에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무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연상을 해서 금융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돌발적인 이런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소위 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그렇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걸고 모든 걸 미국 이익 중심으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동에 있던 나프타 조약이라든지 뭐 한국하고의 FTA 포함해서 유럽하고도 그렇고 모든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리세트하려고 그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종전의 무역 질서에 벗어나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서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공동적으로 거의 무차별적인 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비정통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공조해서 해왔는데 심지어 이제 뭐 하여튼 금리가 제로까지 그렇습니다. 제로 가까이 가기도 지금 하고 뭐 한 2%대로 약간 오른 상태죠. 이거의 잔재가 이젠 도저히 이제 인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왔기에 각국에서 이제 지금 다시 역진행을 하고 싶은 이런 이제 충동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도 이제는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금융 정책을. 그래서 금리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그때 엄청나게 사들였던 국채 사채 자산 보유액을 좀 이렇게 줄이는 계획을 이제 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풍조가 좀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올리지 않고 지금 동결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내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과연 그러면 임명자인 트럼프의 구미에 맞추려고 지금 저 양반이 정치적인 패턴을 정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아한 점도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위기 또는 경제 위기를 예견하고 우려하는 분들의 촉발제가 됐던 건 사실은 작년 말에 있었던 글로벌 주식 시장의 주가 하락 현상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아하 이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폭락 상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롬 파웰이 금리를 더 조금 올리려다가 주춤했어요. 주춤한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잉태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 정책은 항상 보완적이고 아니면 그 제어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경기 과열 시기에 금융을 긴축을 하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 완화하는 이런 보완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 지금 경기가 활황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완화하는 정책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은 불안 속의 안정 아닌가 아니면 위기 요인이 잠복된 그런 불확실성이 그 높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예. 지금 저희 주위에는 예. 뭐 미중 통상 분쟁, 영국 브렉시트 뭐 5만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경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거 국제 금융 위기 걱정하기 전에 이게 실물 위기를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저희는. 아주 현란스러운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어느 걸 제일 걱정스럽게 보십니까, 우리 박 의원께서? 미국과 중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이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그 통상 분쟁이 지금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몇 개월째 지금 그 끌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이걸 해결해 보자 하는 그 목표만은 정해놓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지금 뭐 마지막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전해지죠? 예, 전해지는데 결말이 어떻게 날 거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도 이번엔 결말은 나겠죠. 납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요. 네네. 그게 이제 주요 관점입니다만은 네네.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그 대상이 되는 거가 중국 제조 2025 아니겠어요? 네네. 사실은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앞질르자 하는 플랜이 바로 이거죠. 네네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르겠다. 이걸 용인할 리가 없죠, 미국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제기는 했지만 네네. 트럼프가 아닌 누가 오더라도 네네. 중국과 이런 그 대결 구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정이 될 휴전 거다. 협정이 될 거다. 얼마 전에 홍콩 한 언론 매체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네. 경제 위기를 얘기한 사람들도 많고 특히 내년에는 경제가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촉발 요인이 중국 경제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미국에서 뭔가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중국발 보도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오히려 미국 쪽에 있다. 미국 안에 지금 더 파퓰리즘 때문에 더 문제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금융위기가 그쪽에 쌓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 일어났던 그 일종의 그 금융 서큘레이션 그 순환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원래 그 이 왜 미국 서프라임발 금융 위기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원인을 잉태했던 부분이 바로 미국의 서프라임 마켓입니다. 그랬었죠. 그때 이 서프라임 론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때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닌자 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노 인컴, 노 잡, 앤 에셋. 소득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와 그 배경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미국에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군요. 미국뿐이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그 가장 심각하게 그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이 바로 그 금융 부문인데 그 중국에서는 40조 위안을 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파가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중국 경제에는. 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마치 뭐 캐리 트레이드의 거대한 거래자처럼 결국은 그런 플레이어 역할을 할 지금 상황처럼 돼버렸다 그러겠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가 서로 높고 낮음 때문에 돈이 이제 거대하게 이동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저 이 소위 그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단기 차익을 위해서 아주 핫마니 형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도 사실은 그 무자본으로 자금을 공급했다가 그 상당히 그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는 그걸 다시 일거에 사다리에 올려놓고 밑을 치는 형식으로 그 버블을 터트리면은 이건 위기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서프라임 위기를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그
직접적인 촉발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때 알겠습니다. 봐도 연준이거든요. 2000년대에 그 소위 닷컴 버블 때 그 금융 완화 정책을 네, 적극적으로 네. 펴오다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연준이 1년에 거의 5% 네. 전후로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뱅크럽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돈을 그렇게 거꾸로 빨아들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도 중증이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네. 금융정책을 폈더니 다시 주식시장이 지금 뭐 횡보 정도 수준인데 조금 진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샥이 올 수 있다는 건 이러다가 언젠가 금리에 다시 손을 댄다든지 좀 긴축적인 걸 하면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오고 그렇죠. 그것이 샥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러한 그 금융 샤크가 전파되는 그 루트가 네네. 그 사실은 그 외환 시장으로 연계가 돼 있죠. 네네. 그 외환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네네. 엄청나게 아주 휘발성이 강한 시장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그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한 일일당 한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네. 큰 그 혈액이 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병균이 감염이 되더라도 네네. 흡수각이 전폐가 될 수가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거의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네. 이 너무 많이 풀렸던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풀렸던 돈들이 쭉 빨아들여졌어야 유동성이죠.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경기는 조금 부분적으로 많이 이제 호전된 상태인데 다시 지금 돈이 조금씩 더 풀려놓다 보니까 그렇죠. 언젠가 좀 확 빨아들일 텐데 네. 그런 경우 샥이 크게 올 수도 있다. 그런 그래서 다음 위기는 미국의 유동성 고갈로 촉발될 수 있다. 돈을 빨아들이는 순간 그렇습니다. 촉발될 수 있다. 뭐 이런 한 얘기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네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 음흠. 그 지난 10년간 동안에 음흠. 그 미국이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해오는 동안에 미국 기업들의 사채 발행고가 한 3배 정도가 늘어나서 지금 발행고 한 7.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가 BBB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이. 아 그렇군요. 아시는 것처럼 BBB 등급은 사실은 정부본드 바로 위 등급입니다. 네네. 약간만 충격이 오거나 신용이 그렇죠. 떨어지면은 이건 정부본드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까지도 이제 돈이 다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풀린 돈이 이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돼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네. 특히 또 뭐 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갑니다만은 이 자금을 그 자기네들이 그 자사주 매입하는데 상당히 운용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을 보면 이렇게 항상 불안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외환 보유고를 좀 탄탄히 쌓아놓고 단기 그 차입금은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우리 경제가 뭐 좀 소위 말하는 기초체력,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 제일 중요시하는 성장률 떨어지고 경상수지도 자꾸 이제 이 막지 흑자 폭이 줄고 문제가 된다 그러고 우리 경제 자랑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재정 건전성인데 그 부분도 많이 훼손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아까 글로벌한 어떤 그런 외부 환경 이거하고 뭐 뭉뚱그리면 진짜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위기론으로 이제 전파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 쪽에 정책 담당하는 분들은 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시겠지만 그 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든든하다, 펀더멘탈은 뭐 강하다, 무슨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누가 이렇게 그 선을 긋기가 그럼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비를 하는 거가 최선이죠. 네. 지금 뭐 지금처럼 너무 그 소비 쪽에 그 개인 소득 쪽에 이렇게 그 자극을 하려는 이런 재정 살포 정책 이런 거는 점점점 재정 유연성을 그 위축시키는 이런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저 요인으로 지적을 해야 될 거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부채 구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1,500조라고도 얘기하고 거기다 자영업자 한 580조 합하면 뭐 거의 2,000조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약간의 그 외부 쇼크가 있을 적에 이게 과연 그 부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되면 이건 고스란히 정부 몫입니다. 아무리 좀 샥이 오더라도 대비를 잘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책의 미스매치. 그렇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될 때 오른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왼쪽으로 갈 경우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 요인이 더 증폭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은 지금 뭐 좀
염려스러운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안팎에서 뭐 그거 우려하는 분들은 많죠. 우리 네네. 연구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정책 대안도 내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그 가계부채의 그 만기일이 혹시 얼마쯤 되는지 기억나세요? 가계부채 만기. 예서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대출을 받았다. 그럼 몇 년 안 됩니까? 1년이에요. 아, 1년 미만이다. 이건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그 장기 자금원으로 조달해서 네네.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매칭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주 그 위기 요인 중에 그 내부적으로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 론으로 바꾸는 네네. 이런 작업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죠. 왜 이걸 게을리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또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 가상화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네. 지금 제대로 지금 포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 네. 이걸로서 가상화폐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계시던데 네. 이거 이미 불 좀 꺼진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나라 그 국민들 중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짐작을 하십니까? 네, 그 최근 자료입니다.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별로 눈에 없는 띄지 거 않죠? 아닌가요? 예. 최근 자료인데요. 네. 그 한 소비자 단체에서 그 조사한 걸 보니까요. 서울 수도권하고 6대 광역시 거주 인구 2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중에 그게 한 3,500만 명 됩니다. 총 인구가요. 그중에 한 7.4%가 가상화폐 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물론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그럼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겁니까? 엄청난 숫자죠. 수백만 명 되죠. 그럴까요? 예. 근데 그분들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이 투자액이 600만 원 정도입니다. 아하. 지금 제가 짐작하는 데는 경제적인 샤크가 오거나 위기가 당도하면은 이런 분야의 자산 가치는 뭐 급락할 거는 뻔한 그러겠죠. 얘기죠. 폭락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럼 투자를 하느냐? 네. 이유는 크게 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카지노 이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서로 배팅해서 남의 돈을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군요. 금융 분야가 아니고 사회의 그 사행 분야로 네. 사행 산업 분야로 규제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 한 종목에 발표되는 공표된 거래량의 95%가 위장 거래랍니다. 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장 조작, 가격 조작, 온갖 네, 범죄 행위가 다 일어나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이건 내가 볼 적에는 중국처럼 아주 전면적인 그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정하고 싶으면은 네, 네. 그 정선의 그 강원랜드처럼 그 아주 사행 산업 분야로 해서 네, 규제를 하든지 어떤 그 결정을 할 때가 이미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리 생각. 그 부분이 하나의 그 잠복된 그 금융 위기의 요인일 수 있다. 제 사견입니다. 네, 예, 네. 그 저는 그 외부 쇼크가 오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주저앉을 만한 부분이 그런 투기성, 그런 거. 사행성 분야가 그럴 수 아니냐 있죠. 이렇게 그럴 수 봅니다. 있죠. 종국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그렇게 점을 치는 수준의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네, 네, 네. 적어도 금년 내에 2019년 내에 본격적인 금융 위기가 임박한 건 아니다. 그러나 내년도 2020년도 중반 무렵쯤 되면은 위기의 심틈, 즉 위기의 조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비하자. 예, 오랜만에 위기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